일본의 독도 침탈.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이에 그들은 독도에 일본 영토 표지를 설치하고 어업 중이던 우리 어부들을 위협해 추방했다. 이에 대응해 일본의 영토 팻말을 뽑고 다시 한국 땅임을 선언했지만 두 나라 간의 이러한 팻말 바꿔치기는 한동안 계속됐다. 그것은 하나의 전쟁이었다. 1954년 11월 21일 고요한 독도에 총성이 연이어 울렸다. 당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독도로 접근하던 일본 순시선이 폭격을 받았다는 기사를 실었다. 당시 독도는 치안의 공백지대. 누가 독도로 오는 일본을 향해 폭격을 가했는가? 1954년 33명의 독도 의용 수비대원들이 이곳 독도에 첫 발을 내딛었다. 당시 독도는 최소한의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식수조차 해결되지 않는 척박한 이곳에서 그들은 3년 가까이 생활했다. 돌이켜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의용수비대에서 이제 저렇게 돌로 깎아가 놔놓고 한진호라 하는 사람을 우리가 불러가 그래가 저걸 새겼어요. 우리는 이제 새기려고 하고 한진호 씨가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저거 만들어 놔놓고. 지금도 독도에 남아있는 한국령이란 큼지막한 글씨는 50년 전 독도 의용 수비대가 남긴 흔적이다. 20대 조금 넘어가 와가 이제 77세가 되고 보니까네 참 기가 막힌데 저거 보니까. 당시 대원들은 동도에 한국령이란 글씨를 새기고 지금 독도 경비대 초소가 있는 자리에 대원들이 머물 숙소를 마련했다. 판자를 가 와가지고 지동을 세우고 집을 새로 지을 적에 요 안에 집이 여기서 보면 먼 데서 저 싸서 보면 하나도 안 돼요. 건물이라 부르기도 힘든 초라한 숙소였지만 독도 의용 수비대원들에겐 더없이 안락한 보금자리였다. 그리고 독도 의용 수비대 대원들에 의해 독도에 처음으로 태극기가 개양되기도 했다. 이곳은 엄연히 한국 땅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표시였다. 당시 대원과 독도의 모습이 담긴 필름이 최근 공개됐다. 1950년대에 제작된 독도와 평화선이란 필름. 한영준 씨의 부친이던 해경 칠성호의 함장 한창렬 씨가 소장해 오던 것이다. 칠성호 함장으로 있던 당시의 한창렬 씨 모습이다. 그리고 뒤이어 독도에서 생활하던 독도 의용수비대 대원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인다. 식량으로 사용할 미역을 채취하는 중이다. 작은 보트를 타고 독도를 둘러보는 모습도 담겨 있다. 이 자료는 일본 침탈을 막기 위해 독도를 지켰던 독도 의용 수비대원들의 실체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유명한 그 모두 카메라맨들을 모시고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한 달 고생하셨답니다. 그 촬영하는 것도. 그리고 아버님이시고요. 네네. 해경 칠성호의 함장이었던 한창렬 씨는 독도 의용 수비대원들과는 긴밀한 관계였다고 한다. 몇 차례 한창렬 씨는 보급이 막힌 대원들을 도왔다. 그때 이제 모전을 받으시고 그 아사 직진이라는 모전을 받으시고 거기서 바로 이제 올라가셨는데 그때 배가 칠성호하고 또 배 한 대가 화성호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해경 배들이 뭐 별자리를 이렇게 넣었나 많이. 한 번씩 비바람이 몰아치면 독도는 그야말로 고도가 된다. 울릉도에서 식량을 보급하던 선박이 발목이 묶였을 때 칠성호는 무전 연락을 받고 독도 의용 수비대를 구하기 위해 곧바로 독도로 향했다. 한 열흘 굶었거든요. 굶었는데 칠성가 이제 와가지고 저만 못하고 바다가 시요. 저 못하고 그래서 죽을 길래 마시니까네 이 술 저 숯병에 담아 버릴 테니까네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잡숴야 되는데 한번 많이 잡수면 안 된다고요. 그때 이제 우리 용화반 김영복이 동지가요. 그뭐 시험 작거든요. 시험 갔다 인가요. 시험 가가지고 그 숯뼈가게 들어가는 그 죽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 따라가지고 한 번에 많이는 안 먹고 조금씩 이제 먹고. 예, 그때 우리가 수영은 잘했죠. 그 젊으니까 울릉도에 있는 사람 수영 되게 뭐하는 사람 없습니다. 되게 잘하고 있는데 그때 뭐를 죽는지 하여튼 몇 번 놀러 갔다 내려가다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뭘 가왔는지 뭘 했는지 그때 보고 아니면 죽는 판이니까 당시 대원들 중 현재 12명의 대원들이 생존해 있다. 독도 의용수비대의 유일한 여성 대원이자 후방 지원대를 맡고 있었던 박영희 씨. 독도로 들어간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자연스럽게 생긴 역할이었다. 지난 1986년 5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남편 홍순칠 씨는 독도 의용수비대 대장이었다. 내가 독도에 가 혹시 죽었을 적에 내 사진, 자기 사진을 보래. 이 사진요? 예. 결혼하자마자 죽을 결심까지 하고 독도로 들어가겠다던 남편이 그때는 야속하기만 했다. 사비까지 털어가며 독도 의용수비대 경비를 충당하던 남편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져 속을 끓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금 감 생각하니까 더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분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어떤 보람도 느낍니다. 늦었지만도 국가에 얼마나 보람을 한 나라 한 땅을 지켜놨는데. 홍순칠 씨는 생전에 독도에서의 생활을 수기 형태로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다. 1950년대 독도의 역사서나 다름없는 기록들. 그곳엔 독도에서 울고 웃었던 독도 의용 수비대 대원들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8년 전 홍순칠 씨의 수기는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독도에는 예나 지금이나 모기보다 더 독한 깔딱이란 벌레가 있다. 이 벌레는 좁쌀알 만큼 작지만 착륙 시 그 피해는 모기의 몇 배여서 그놈의 위력은 참으로 고성능이라 하겠다. 이 깔딱이와 매일매일 싸우자니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니었다. 겨울 동안 공부해서 근무일지에 자기가 쓴 근무 중 이상 없음이란 짧은 몇 자의 글을 보고 기뻐하던 그 동지. 독도대학을 나와서 글을 익혀노라 사뭇 반가워하던 그들. 긴 겨울을 무인도에서 넘긴 대원들의 몰골은 어떠하였나. 시베리아에서 불어닥친 강풍에 얼굴은 아프리카 토인의 얼굴과 같이 까맣게 반들반들했다. 눈빛은 빛나고 사나이의 의지가 충천했으니 국토의 막내둥이 독도 수비에 결임하는 강한 것이었다. 독도 의용수비대가 결성된 것은 당시 일본의 도발 때문이었다.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인 시마네현 오키군 고가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흔적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방파제 벽에 설치된 안내판, 독도가 오키군 소속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독도에서 뻗어나온 무지개가 일본을 상징하는 벚꽃에 다다르는 벽화까지 그려놓았다. 1950년대 초 이곳 어민들은 물개를 포획하기 위해 독도를 자주 드나들었다. 일본 정부의 후원을 받아 순시선까지 대동하고 독도 조업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독도를 드나들며 어업을 했던 이곳 주민 한 명을 만나보았다. 竹島を思うとどういう気持ちいつでも行かれるようにしてもらいたいね。やっぱり日本の領土ですから。日本の領土。しかもうちらの部落の一部だから。 일본 정부 자료에 보면 1953년 수차례에 걸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일본 어민들이 독도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 1953년 6월 27일은 일본 해상보안청 직원들이 독도에 상륙해
일본 시마네현 오키군의 영토인 다케시마란 팻말을 독도에 꽂고 당시 어업 중이던 우리 어부 6명을 독도에서 추방시켰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허락 없이는 출입을 금한다는 안내판을 한글 토시까지 달아가며 설치했다. 우리 정부의 행정력이 독도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을 때 일본인들이 독도를 유린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역시 일본이 설치해둔 다케시마란 팻말을 뽑고 다시 한국의 땅임을 알리는 팻말을 설치하기도 했지만 해경까지 대동해 독도로 침입해오는 일본을 막기란 쉽지 않았다. 일본의 도발은 계속됐다. 일본 어선 200여 척이 순시선의 보호를 받으며 독도에서 조업을 하고 10월에는 우리 영토 표지를 없애고 또다시 일본 땅이라는 표지를 박아놓았다. 홍순칠 씨가 고향 울릉도로 돌아온 것은 이 무렵이었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고 온 그에게 고향의 소식은 더 큰 상처였다. 군대 18살 될 때 군대 자원 입대했다 합니다. 그래서 상위 군인이 되어 와가는 집에 와가 요양 중에 있는데 그때 보니까 독도 관계로 들어보니까 심각하다 하는 걸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독도를 누가 지키도 지켜야 되고 그 상주회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본인이 느껴서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 독도의용 수비대 서기종 씨를 만났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전에는 뭐 우유제 예예예. 독도 수비 의용대로 해가지고 서기종 씨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특무상사 출신이다. 그 이력으로 독도의용 수비대 전투대 제1지대장을 맡았다. 어느 분이 쌍을 보고 있는 사람. 아 지금 저기 뭐 다른 거 보면 예. 서기종 씨 역시 백마고지의 치열한 전투에서 흉부 관통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그런데 어느 날 어민들이 울릉도 제향군인회를 찾아왔다. 물어는 물어입니다. 어민들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이래가지고 조업을 못하는데 당신들이 참 일선에서 부상을 입었지만도 현재 말이지 독도 정도는 지킬 수 있는 말이지 아주 그 길이 있지 않나. 또 전투 기염도 있고 이러니까네. 그렇게 울릉도 제향군인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울릉도의 터전인 독도를 지키자는 독도의용수비대가 결성된다. 전투대, 교육대, 후방지원대, 보급대, 수송대 등 크게 5개의 소대로 편성됐다. 그중 전투대는 독도에 상주하게 될 대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로 꾸려졌다. 이제 6.25 사변 나고 공비토벌 당시에 공비토벌도 했고 또 6.25 사변 나가 태백산 제구에서 전투에서 했고 어떤 사람은 또 백마고지에서 싸운 사람도 있고 뭐 어제 이기현 할아버지는 백마고지에서 싸웠어요. 그러고 유원식 씨도 이제 중공군 나와가 거기서 싸웠고. 왜 주로 사회군계이죠. 군에 갔다 와가지고 즉시 전부 다 젊은 혈육이니까. 나도 그런 뭐 부상이 당했겠지만은 부상 당하는 이유를 2가지 생각했죠. 독도를 우리 땅이니까. 뭐 누가 그때는 뭐 수비대에 가는 것도 없고 누가 경비하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1954년 5월 각신문은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 자위대를 결성했다는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독도의용수비대가 결성되던 날 독도의용수비대 대장 홍순칠 씨는 울릉도 주민들 앞에서 이런 연설을 한다. 광복의 기쁨은 순식간이었고 우리는 동족 간의 전쟁을 치러 강사는 잿더미가 되고 가족은 흩어졌고 제국주의 망령은 7년 만에 다시 나타나 독도를 강점하려는 이 시점에 대동단결해서 우리의 국토인 독도를 지키자. 하지만 맨몸으로 독도에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 홍순칠 씨는 사제를 털어 폭격기로 무장한 일본 해경 함정을 상대할 최소한의 무기 구입에 나섰다. 우리가 홍순철 씨가
요새로 말하거든 병무처입니다. 네. 옛날에 그 병사로 살았는데 그게 인맥이 좀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제 저하고 둘이 갔어요. 가가지고 사령관은 좀 그날 못 만나고 이제 부산을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독도로 죽이려 그러는데 현재 무기가 없다. 이걸 좀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얻어낸 것이 칼빈 소총과 애무한 몇 자루 가늠자 없는 박격포였다. 홍순칠 씨가 부산 양공주를 통해 구입한 포탄과 총알까지 배에 싣고 그들은 독도로 들어갔다. 그런데 1954년 8월 23일 망을 보고 있던 한 대원의 시야에 일본 함정이 포착됐다. 함정은 점점 독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인원이 적으긴 해. 그 생명이 이제 위협을 넘기기라요. 생명에. 그래 저 사람들은 이제 뭐 덩치가 크고 말이죠. 그 배가 크고. 저기 이제 유관을 보니 말이죠. 현재 한 간판에 올라왔는 게 뭐 17, 8명, 뭐 21명 되는 기라요. 저기 상륙할 거든 독도에다가 이제 상륙할 거든 우리 다 죽는다. 이래 일방적으로 우리가 쏘고 그랬죠.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오키오가 독도 서도 북서쪽을 항해하던 중 오전 8시 40분에 서도의 해안 동굴로부터 갑작스러운 총격을 받음. 10분간 약 600여 발이 발사됨. 총알 중에 한 발은 배 브릿지의 우현 기관실을 통과하여 지나갔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을사늑약을 체결하던 해다. 당시 일본 막부는 독도를 주인 없는 공도로 간주하고 고시를 통해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다. 그런데 그 사실은 이전의 관행과는 다르게 관보가 아닌 시마네 현의 지방신문인 산잉신문에 조그맣게 고시됐다. 대한제국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비밀스럽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킨 것이다. 1904년 2월 일본 함대가 러시아 군함을 기습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 한반도와 만주를 차지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이 부른 전쟁이었다. 결국 일본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한반도와 남만주 일대를 점령하게 된다.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이 막루까지 설치하며 해군의 전략적 기지로 삼은 곳이 바로 독도. 전쟁을 치르며 독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홍재연 옹은 현장에서 지켜보았다. 독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이다. 그가 평생에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겼던 이 청동 주전자는 독도 앞에 가라앉은 러시아 군함에서 부상병들을 구해주고 함장에게 받은 것이었다. 홍순칠 씨가 독도로 들어가기 전날 홍재연 옹은 그 주전자를 손자에게 주며 그 함장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하들을 살린 후 함장은 자기 몸을 로프로 묶고 거수경리를 하는 자세로 서서히 가라앉는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는 비록 패전의 장군이었지만 일본과 끝까지 싸워 이기라고 했다. 홍재연홍은 독도는 절대 일본에게 뺏겨서는 안 될 땅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자신의 손자에게도 끊임없이 각인시키며 살았던 것이다. 이것은 1906년 일본 독도 탐사대가 울릉도에서 찍은 사진이다. 뒤편에 태극기가 개양돼 있는데도 일본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시뭉대 군수는 아이들에게 대형 태극기를 들게 했다. 이날 시뭉대 군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 당시 그 대표로 왔던 그 시마네현의 그 진자이 사무관이 그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그 삼았다는 얘기를 듣고 시뭉대 군수는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낸 다음에 바로 강원도 도지사에게 그 연락을 하고, 강원도 도지사는 중앙정부에 연락을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 무슨 소리냐? 강력하게 그 조처하겠다. 그리고 조사해봐라. 이렇게 그 훈령이 그 내려가거든요.
한국 정부는 모르고 있었을지라도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 현으로 편입시키고 분명히 고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시마네 현의 지도 어디에도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1905년에 편입되었고 1906년에 탐사단이 다녀왔고 그리고 1908년에 만들어진 지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독도를 편입해 놓고도 자기 영토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1929년에 제작된 지도에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침탈을 위한 발판으로 러일 전쟁 당시 독도를 편입시키긴 했지만 영토 인식은 없었던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전역에 천황에 떨리는 육성이 울려 퍼졌다.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식민지 시대는 끝을 맺는다. 전후 일본의 모든 통치권은 일본 점령군 최고사령관이던 메가더에게 맡겨졌다. 메가더는 먼저 일본을 통치하기 위한 영역부터 확정지었다. 1946년 일본 정부에 내려진 스카핀 677 지령에 따르면 독도는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일본 영토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대일 강화 조약 역시 5차까지 이 지령을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3년 후 일본 외교 고문이었던 시볼드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시볼드를 통한 일본의 로비 결과 대일 강화 조약의 6차 초안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에 속한다는 항목이 새롭게 명시되기까지 한다. 독도를 두고 연합국 사이의 논쟁이 계속 오가는 동안에도 늘 그랬던 것처럼 울릉도 주민들의 독도에서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48년 6월 8일 독도에 폭탄이 투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 공군기가 폭격 연습을 하기 위해 독도에 폭탄을 투하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독도에서 어업 중이던 30여 명의 울릉도 주민이 실종 또는 사망했다. 이틀 후 울릉도로 급히 달려간 기자들에 의해 이 사건이 연일 보도되며 온 국민은 울분과 분노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 2년 후 이승만 당시 대통령에 의해 폭격 사건으로 숨진 어민들을 위한 위령비가 독도에 세워진다.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는 소장하고 있던 사진들을 공개했다. 당시 경북도지사였던 조재천 씨가 보낸 사진첩.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1950년 6월 8일 사람 키만한 이런 위령비가 제막식과 함께 분명 독도에 세워졌다. 이날의 행사는 조재천 경북도지사와 100여 명의 울릉도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울릉도 개척 시절부터 평생을 독도와 함께 해온 홍재현 옹도 빠질 수 없는 자리였다. 조재천 경북도지사의 헌사가 끝나자 홍재현 옹의 조사가 독도에 울려 퍼졌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섬은 하늘이 주신 우리의 땅이며 예나 지금이나 우리 동포의 생활의 터전이기에 우리 동포가 아끼고 또 지켜나갑니다. 오늘도 30여 명의 우리 동포는 돌섬의 수호신으로 이 섬을 지키고자 합니다. 미군 폭격에 희생된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가 그들의 터전이며 영토라는 사실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다. 위령비 제막식이 끝난 후 일생을 바쳐 울릉도와 독도를 개척해온 홍재현 옹에게 장수 축의금이 전달됐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위령비 설립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 독도는 분명 대한민국의 영토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줄곧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195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최종적으로 열린 대일 강화 회의에서 독도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대일 강화 조약이 발효될 시점보다 3개월 앞선 1952년 1월 우리의 해양 주권선인 평화선을 선포한다. 이 평화선은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에 달하는 것으로 독도를 우리 영토로 포함시키고 있다. 평화선이 선포되자마자 일본은 이승만의 평화선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아무리 그래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세게 항의해왔다. 그리고 한국은 독도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 당장 철수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등대도 철거하라는 항의문을 보낸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한국 정부와 어민들의 입장도 단호했다.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 어민들은 이번 그들 정부의 힘을 얻어 호위 선박과 함께 대거 침범할 흉노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어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분격은 충천하여 12월 1일 부산에서는 어민이 주동이 되고 수많은 시민 남녀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100만 어민의 생명선인 평화선을 사수하자 일본의 재침 야욕을 분출해서 일본 어선은 한국 정부는 평화선을 지키지 않고 침범한 외국 어선들을 모두 잡아들였다. 당시 납포한 일본 어선만도 수백 척에 이른다. 어선들과 함께 체포된 어부들은 한동안 감금당했다가 석방됐다. 평화선을 사수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강경 조치였다. 1월 31일 석방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평화선 철폐를 주장하며 한편으로 본격적으로 독도를 침탈하기 시작한다. 일본의 독도 침탈을 막기 위해 독도 의용 수비대가 독도에서 생활하는 동안 한 청년이 꽃다운 나이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이거 뭐 흐미하이 막 오래되나니까네. 오래되나 이것도 봐요. 허, 학, 도, 이동, 비. 저 뿔박을 저 밑에 해가 저를 내려가다 저 중간에 가다가 그닥 저 중간에 가가지고 저 구두꺼대기가 뒤로 밟아가지고 지대로 떨어졌는데 그 밑에 한 20m 이상 떨어져가 지대로 퍽 하고 떨어져 죽었어요. 허학도는 경찰서에서 파견된 통신사로 대원들과 독도에서 동고동락했던 청년이었다. 벌써 50년 전의 일이지만 비바람치던 그날의 일은 어제처럼 생생하다. 허학도는 대원들에게 태풍이 곧 몰아닥칠 거라는 통신 내용을 전한 뒤 바람에 밀려 발을 헛디디고 말았다. 100m 높이에서 사정없이 낙하하여 바위에 부딪혀 두개골이 두 쪽이 나고 뇌가 쏟아져 나왔다. 조금 전에 기상 예보를 알려준 통신사 허학도였다. 맥박은 움직이지 않았고 짧은 순간이었으나 손목은 이미 냉기가 돌았다. 행여나 자신들 때문에 아까운 청년을 잃은 건 아닌지 허학도의 죽음은 홍순칠 평생의 아픔으로 남았다. 허학도의 죽음을 가슴에 묻은 채 독도 의용수비대 대원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다. 결코 동지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1954년 10월 21일 일본 정부는 이런 서한을 보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5기, 나가라 2척이 남서쪽으로부터 독도에 접근, 약 1.5마일 근처까지 접근했다가 약 7명의 한국 정부 관리들이 갑자기 동도에 새롭게 설치된 총포의 덮개를 열고 배를 향하게 함. 홍순칠 수기에 따르면 그때 일본 함정을 위협한 새 총포의 정체는 다름 아닌 가짜 목대포였다고 한다. 정찰기가 수도 없이 말이죠. 수도 없이 날아요. 그것도 그 병을 할 것도 저 병을 해가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러고서 하여튼 곤막이 떨어질 정도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사를 짓고 나머지 이제 그 나무가 좀 있었어요. 그런 목수가 그 최대목이라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우리 대원 중에 고사부 부대에 이제 근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길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맹걸 달란 말이지. 그래 맹걸해 가지고 이제 누르가버려 딱 떼합시다. 이거는 자세히 봤어도 고사포고 멀리 봤어도 고사포래요. 완전히 고사. 가짜군요. 예, 그 포를 맹걸해 가짜포. 그 지금부터 병이 안 떴어요. 부리를 팔고 이래가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걸 보기 위해 가지고 이거 진짜 폰가 뭐 하기 위해가 배가 이래 유인을 했는 거예요.
그래가 우리가 풀어서 왔어요. 예. 이게 이거 완전 위장전술. 위장전술이죠. 멀리서 보면 또 포근해요. (1954년 11월 21일) 세 척의 일본 함정이 독도로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다. 이전에도 몇 차례 침입이 있었지만 그날처럼 많은 함정이 동원되긴 처음이었다. 낮에도 보초를 쐈어요. 여기다가 쐈는데 아침 한 11시쯤 됐어요. 됐는데 이제 보초가 들어왔어요. 들어가 저한테 하는 말이 현재 일본 순서선이 말이 자꾸 들어온다 얘기래요. 그래 나가봤어요. 나가보니까 여기쯤 돼요. 아 그래요? 예, 이쯤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내가 보니 한 600m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니까 이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흰 장대에다가 나무에다가 이제 흰속을 매었어요. 매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말이지. 수신호를 자꾸 보냈어요. 보내 막무가내 이 사람들이 이거 들어오는 기라 여기 이리 막 들어오는 기라.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대원들은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당시의 심정에 대해 홍순칠 씨는 이렇게 말했다. 서서히 다가오는 일본 함정, 긴장된 얼굴의 대원들, 말없이 응시하는 그들의 눈빛. 임란 때 이순신 장군은 열세의 장비로 일본을 대적하여 싸우지 않았는가? 이번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다시는 일본 함정이 독도를 침입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생명을 이제 위협을 느껴가지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발표 명령을 내렸어요. 목숨을 건 사투가 시작됐다. 600m, 500m로 일본 함정이 접근해 왔을 때 한 발의 권총 신호와 함께 대원들은 일본 함정을 향해 일제히 총격을 가했다. 예, 박격포 81mm 하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가늠자가 없고 없는 거 없었는데 서기조이가 그 군대 실직에 그게 박격포 사수래요. 그래 나니까 이제 그걸 막 대충 짐작해가 좋았고 소환기 솟는기 그게 배짜고에 떨어졌어요. 그날 오후 일본 전역에는 그 사실이 일제히 보도됐다. 그들이 말하는 다케시마, 독도에서 한국 경비대가 일본 해상보관청 함정을 향해 발포해서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즉각 한국 정부에 항의 각서를 제출하고 당시 독도 우표가 첨부된 우편물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반송시켰다. 저가 다녔다 그러고 또 그 방송에 그래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통감을 느끼고 뭐 잘했단 말이지. 이 박사한테 말이지. 뭐 너희들 잘했단 말이지. 그 진짜 받고 나왔어요 그때. 1956년 12월 독도 의용수비대는 국립경찰에 독도 수비를 인계하고 자진 철수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독도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 의해 계속 수호되고 있다. 한국전쟁을 틈타 독도를 침탈하려고 했던 일본 앞에 당시 독도 의용수비대가 없었다면 지금 독도에는 태극기가 휘날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영웅으로 대접해주지 않았다. 홍순칠 씨는 젊은 시절 독도를 지켰던 이력 때문에 간첩으로 오인받아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 고문 다 하고 나서는 그래가 이북에서 홍대장을 찬양한 방송을 했다 하는 기라. 거기서 우리는 민간인은 못 듣잖아요. 독도 영수비대장 힘내라 참 장하다 하고 찬양을 했대요. 그러니까 공산당 조직 있는 아이가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없다 이래 내가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틀 밤을 이틀 하룻밤 잤나? 나왔어요 이제.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한 번 간첩으로 오인받은 이후 홍순칠 씨와 가족들의 삶은 결코 평탄치 못했다. 홍순칠 씨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고통을 겪으며 사회에 발을 붙이기 힘들었다. 최근 들어 독도를 개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홍순칠 씨는 생전에 이미 독도를 생산하는 섬으로 만들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야 한다는 독도 개발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육촌 형님이다. 육촌 형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해도가 이 가면 안 해주지. 의도적으로 안 해줬어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가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 하던 아예 뭐 취직할 생각은 안 했지. 안 하고 그래가 보험병원에 입원할 적에도 입원 안 시켜줬어요. 돌아가실 때도. 그래가 아는 사람 빽을 달아가 거기 갔는 게 2달에 있다가 돌아가셨다 가야겠네. 그거를 생각하면 막 한이 차가 죽겠다 가야겠네 내 자신이. 일본과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만 정부는 그들을 기억했다. 박정희 정권, 김영삼 정권 시절에 한 차례씩 훈장을 탔지만 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조금도 없었다. 서기종 씨는 현재 한국전쟁에 참전한 상위 군경의 자격으로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조차 받지 못하는 대원들이 대부분이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나? 몸은 건강하지라. 그래 몸은 요새 또 몸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오늘 오후에 또 병원에 가야 된다. 있겠죠 뭐. 33명의 대원 가운데 현재 생존해 있는 대원은 12명. 서기종 씨는 그들이 죽기 전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우리는 그래도 몇 사람은 그래도 상여연금을 받아가 그 독도와는 관리 없지만도 상여연금을 받아가 조금은 생활하고 있지만도 뭐 거지거든 생활하고 있지만도 그 외 병원들하고 민망인들은요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래 그 위로 혜택이라도 말이 좀 봐달라고 말이지. 이래도 뭐 법을 바꿔야 된다. 너무 섭섭해요. 진짜 너무 섭섭해요. 그래 막 독도 어떤데 내 이거 막 어떤데 독도 나오려면 꺼버려요. 오일환 대원은 현재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하루에 그저 많이 좀 번 한 4-5천 원 뭐 예 3-4천 원 뭐 그러십니다.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만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어 폐휴지를 모아 생계를 유지한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 1,900만 원의 집도 앞으로 갚아야 할 빚 1,000만 원을 안고 있는 상태다. 오일환 씨도 한국전쟁에 참전했지만 연금은 받지 못하고 있다. 청춘을 바쳐 독도를 지켰어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 하지만 오일환 씨에게는 아직도 자신보다 독도 걱정이 먼저다. 예. 의용 수비대가 독도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참 노력을 하고 역할을 했는데 또 일본 사람들이 자익이라고 아니 한국에서는 그거를 큰 대항을 못하고 10년 전 독도 의용수비대 동지회가 다시 결성됐다. 보훈회관의 일부를 빌렸으며 7순의 옛 대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당시 동지회 회장이던 정원도 씨는 정부의 무관심에 분노하며 자신의 손으로 현판을 철거했다. 우리가 철수할 적에 모든 서류를 국립경찰에다 남겨주고 나왔는데 내주에 알고 보니까네 국립경찰의 서류가 뭐 아무도 없고 외교상 문제가 있어 그런지 이걸 자꾸 뒤에다 숨기고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까? 살아생전에 다른 동지들 편히 눈 감는 걸 볼 수나 있을까? 일본 침탈을 막겠다며 청춘을 바쳐 독도로 들어간 33명의 대원들. 우리 땅 독도. 독도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였다. 삼국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과 호흡을 같이 했다. 때론 독도를 덮을 것 같은 큰 파도가 있었지만 독도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진실을 덮으려는 일본의 계속되는 침탈 속에 독도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준 33명의 청년들. 그들이 있었기에 독도는
영원히 우리이다.